저는 이제 그 산불 지역에서의 토양 침식, 토사 재해 관련돼서 연구를 장기간 했고요. 2000년도 산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 이기순 교수님과 함께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12년도에 셈마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산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양 침식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지역에서의 식생 회복에 따른 토양 침식 위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산불 피해의 면적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가장 큰 산불이 있었고 2001년부터는 점점 점차적으로 산불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전 세계 산불 지역의 피해 면적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전 세계 산불 피해 면적을 보니까 1억 헥타가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10만 헥타 이상의 산불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모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토양 침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토양 침식이 증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남미와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침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개발 지역에서 토양 침식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1.7% 침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니까 지금 또 다른 질환이 있겠죠. 이런 증가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교란 그리고 산불과 같은 그런 식생 변화에 의해서 토양 침식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강우와 식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이 연평균 강수량 대비 연평균 토양 침식량의 관계를 제시를 했는데 윌링 앤 클레오는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인다. 건조 지역과 수분 지역에서 따라서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건조 지역에서 보면은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침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강수량이 확보가 되면 식생이 안정화되면서 토양 침식량이 줄어들다가 또 이제 수분 지역에서는 또 연평균 강수량의 증가에 의해서 토양 침식량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연평균 강수량이 한 1000에서 1400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강수량에 의해서 많은 양의 토양 침식이 발생을 하는 나라입니다. 내 식생의 성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 침식 메커니즘에 있어서 식생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우선은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강우 입자가 낙하할 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식생이 그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캐노피, 즉 다음과 같은 교목층이라든가 이런 식생보다는 지표면을 덮고 있는 식생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즉 강우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주는 데는 지표면을 덮고 있는 초본층이라든가 감목층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수고가 높은 나무에서는 잎에서 물방울 입경이 커지고요. 이게 또 자유 낙하하면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 강우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높은 나무는 그 운동 에너지 저감 효과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식생은 이제 지표 유출수의 수문학적 과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초본층, 낙엽층들은 저류 공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침투에 더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표 유출수량을 줄여주고 그런 지표 유출수가 이동하는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유속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토양 입자를 트랜스포트 이송시키는 능력을 감소시켜줘서 궁극적으로는 토양 침식량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자료는 저희가 이제 2000년 산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 조사 그리고 토양 침식 모니터링을 한 연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규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험 유역을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본 시험 유형은 산불 이후에 이제 어떤 공법이 시행된 유역이 되겠습니다. 이 남사면 식생이 잘 회복되지 않은 곳에 선대 사방공사 한 3분의 2 면적의 선대 사방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식생 회복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나무 조림을 한 사이트가 한 3분의 2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사면에는 소나무 조림을 했고 빠른 식생 회복을 보입니다. 그에 따른 이제 각 강우 이벤트별로 지표 유출량에 따른 토양 침식량의 관계를 보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유역 말고 이 유역 전체적으로 한 7개의 플롯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면을 대표하는 곳은 요거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역에서 강우 이벤트별로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을 계측을 해보았는데 강우 규모가 크면 클수록 토사 유출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즉 강우 발생 이후 경관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이 토사 유출량이 현격히 감소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른 식생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생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토양 침식 민감도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양 침식 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우 침식 능값을 나눠주면 식생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선대사방공사 테라스 소딩 공법의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토양 침식 민감도인데 초기에 공법 적용에 의해서 인위적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식 민감도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빠른 여기 억새와 물오리 나무의 빠른 성장에 의해서 침식 민감도가 확연히 감소하고요. 소나무를 조립했는데 빠른 식생회복을 보이는 곳은 민감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를 조립했는데 자체적인 자연적 식생회복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도 마찬가지 토사 유출 민감도를 살펴보았더니 2001년도에는 민감도가 큰 반면에 지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감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에 의해서 유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감도가 확연히 감소하는데 그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식생 구조지수거든요. 이게 식생의 회복에 의해서 침식의 민감도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산불 지역인데 모니터링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당해 연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10일 이내에 바로 가서 10개의 플롯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 3곳은 식생 회복이 잘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했고요. 한 2곳은 산불이 안 났거나 지표하인 곳,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식생 회복이 잘 될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한 5개의 플롯을 설치했는데 그 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에 설치된 플롯에서는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생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력수가 우점했던 플롯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생이 무성하게 성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양 침식 민감도도 산불 경과 일수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식생이 빠른 곳에서는 민감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 산불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형 산불 지역을 대상으로 또 이제 지표 관리라든가 식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19년 강옥계 산불 지역입니다. 면적은 크진 않았지만 산불 강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지역도 이제 대부분이 소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릉 옥계 산불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화재목을 전체적으로 다 벌목을 했고 임도도 많이 나은 상태고 그 벌목한 곳에 소나무 조림을 하고 이게 바자 얽기거든요. 이런 공법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류나 구곡에서의 흑푸대 수로내기 공법, 그 다음에 돌망태, 이게 계곡이나 구곡이나 이런 데서 돌망태 기슬막이 공법이 시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산불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태풍 미탁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1강우량이 375mm였고 최대 강우 강도가 64.5mm로
한 50년 빈도 규모에 해당하는 강우가 이 옥계 지역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구곡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임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하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등의 토사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옥계 산불 지역에서의 소유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60%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에서의 NDV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더니 산불 이후에 여기는 산불이 나지 않은 곳에서는 NDVI 값이 큰 반면에 산불 난 지역에서는 NDVI 값이 크게 감소를 하는데 벌목 이후의 NDVI 값은 더 크게 감소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로 인한 피해로 NDVI 값이 감소하는데 벌목에 의해서도 더 심각하게 정규 식생지수인 NDVI 값이 감소하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울진 산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산불은 한 2만 헥타를 넘는 산불로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세 번째 규모의 산불이고요. 울진 산불 지역도 대부분의 이제 우점종이 소나무고요. 이 산불 피해 본 지역에 큰 하천 2개가 흐르는데 하나는 부구천이고요. 하나는 울진 남대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울진 산불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림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벌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산불 피해 면적에 비해서 벌목하는 면적은 크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부구천에서의 벌목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울진 남대천에서의 화재목 벌목을 한 모습입니다. 임도도 보이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울진 산불 지역은 그 당해년도에 큰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 태풍 카눈에 의해서 비가 왔는데 그 비도 이 남대천보다는 부구천에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부구천에 있는 임도에서의 세류 침식, 구구 침식이 발생을 했고 하천에도 많은 토사가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대천 유역의 벌목 지역에는 이제 큰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토사 피해는 없었지만 활렵수나 초본층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산불 직후와 산불이 경과한 1년 지난 시점에서의 NDVI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산불 전이고요. 이건 산불 당해년도고요. 다음 자료는 산불 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NDVI 값입니다. 보시면은 산불로 인해서 특히 부구천은 산불 강도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NDVI 값도 크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이 단계에서 보시면 NDVI 값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강릉 경포 산불 지역에 대한 피해도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이제 소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산불 지역과는 다르게 산악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도시 인근 지역에서 난 산불이어서 WUI 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물적 피해가 좀 컸던 그런 산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근거리여서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식생 조사를 해보니까 능선이나 상류부에서는 소나무가 주로 서식을 했었고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에 따른 식생 회복을 보니까 식생 피복률이 낮았다. 그렇지만 계곡이나 하부로 내려갈수록 여기 활렵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식생 회복 맹하에서 재생이 빠르고 초본층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 지역에서 산불이 11일 날 났거든요. 11일인 전인 4월 9일 영상과 그 다음 산불 직후인 12일 영상의 차이를 NDVI 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즉 산불 피해 지역에서 NDVI 값이 크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의 NDVI 값을 봤더니 4월이었으니까는 그 나무에 잎이 없는 상태였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식생이 엄청 활력이 되면서 잎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는 NDVI가 크게 증가하고 그런데 산불 지역에서도 그 피해 그 NDVI가 감소했던 것이 확연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곡부나 이런 쪽에서 초본이나 맹아들의 빠른 식생 회복으로 인해서 NDVI 값이 소폭 증가하는 걸 2개월 만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한 산지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한 모형이
셈마라는 토양 침식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산불 지역에서 단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영동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까지 전국화해서 데이터를 23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셈마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셈마 모형은 주요 매개 변수가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우, 식생, 토양, 지형 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RUSLE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이제 농경지를 기반으로 개발한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모형을 개발하다 보니까 강우 인자와 지형 인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거는 식생 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식생 인자, 저희는 식생 구조 인자를 개발했고, 토양 인자도 산지기 때문에, 산지는 뭐 토심이라던가 자갈이라던가 이런 함량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를 다시 새롭게 개발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생 구조 지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산불 지역에서 좀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식생 피복 지수 IC 값을 대체를 했고, 그 IC 값은 NDVI 값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모형을 개선을 했습니다. RUSLE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작지를 기반으로 한 모형인데, 본 모형에서 이제 커버 팩터는 C인데 그것도 NDVI 값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릉 5개 산불 지역은 이제 GIS 기반으로 해서 셈마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 지형, 토양, 식생, 강우 인자의 공간적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셈마 모형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울진 산불 지역에도 똑같이 이제 GIS 기반 셈마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강우 인자, 식생 인자, 토양 인자, 지형 인자를 공간적으로 추출을 해서 셈마 모형을 돌렸습니다. 2023년도 강릉 경포 산불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WUI 산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농경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RUSLE 모형이 셈마보다는 좀 가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RUSLE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인자에 대한 공간 정보가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RUSLE 모형을 돌려서 토양 침식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 침식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토양 침식률이 면적당 얼마만큼 발생해야지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 일본 이제 사방시설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낮이나 황폐지는 뭐 200톤 per 헥타 정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의 FAO에서 제시하는 그 토양 침식률 기준을 보시면 단위 면적당 10톤이냐 50톤이냐 200톤이냐에 따라 크게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도, 고도, 초고도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많은 토양 침식의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몰간이 제시한 위험도 기준입니다. 보시면 총 7개 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세류라고 하는 게 어떤 간격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구곡 침식이 얼마냐, 뭐 이런 그 토양 침식의 특성을 반영해서 나눈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성이 사양토가 41%, 양지사토가 34%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그래서 이러한 토양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류가 어느 시점에 절개되고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세류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 병합이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구곡과 같은 침식이 발생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10톤 per 헥타, 50톤 per 헥타, 200톤 per 헥타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FAO 기준을 따라서 UN의 그 기준, 4개로 나눈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5개 산불 지역에 대한 토양 침식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30년 빈도와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에 대해서 모의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급경사,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그리고 뭐 미사질 양토에서 침식이 과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30년에서 50년의 증가함에 따라서 초고도 200톤 per 헥타 이상인 초고도 침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50년 빈도로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 전체 토양 침식률이 1.3배 증가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옥계 아까 보여드렸던 소유역이 있었는데 그 유역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이후에 발생한 토양 침식률과 그 다음에 벌목 이후에 발생한 토양 침식률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보시면 산불로도 인해서 많은 양의 토양 침식률이 증가하는데 벌목으로 인해서는 이 산불 용량의 3.5배의 벌목과 그런 임도 뭐 그런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3.5배의 토양 침식률 위험도가 증가하더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2년도 울진 산불 지역의 침식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면 부구천에서의 침식률이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50년 빈도, 80년 빈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확률 빈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50년, 80년 빈도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식생 회복이 빠른 곳은 이제 저도를 보이지만 급경사이고 이런 곳은 사양토이고 이런 곳은 초고도 침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구천에서 그런 양상이 피해 강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해 연도와 그 다음에 산불 발생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불 전후 얼마만큼 증가했나를 봤더니 산불 전보다 산불 이후에 3.94톤 퍼 헥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평균 한 1.97톤 퍼 헥타 이 전체 유역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더라. 그래서 식생 회복에 의해서 빠른 초봉과 활력 시의 식생 회복에 의해서 2배 정도 토양 침식 위험도가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강릉 경포 산불 지역에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WR 산불이어서 급경사지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산악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최대 토양 침식이 120톤 퍼 헥타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요. 여기는 개발 지역입니다. 개발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거기보다도 훨씬 적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보시면 침식 빈도에 의해서 한 1.3배 증가하고요. 그렇지만 2개월 만에 빠른 식생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산불 직후보다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6배의 토양 침식 위험도가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이 연구를 이렇게 이번에도 경북 의성 산불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산림 관계대 그러니까 환경 관계대 된 분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꼭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재목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토양 침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보고 경사도만 달랐을 때 화재목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20도보다 적으면 화재목이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지만 20도에서 40도 정도 되면 화재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게 전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게 자체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불안전한데 전도하면 전도에 의해서 또 그 뿌리 부분에서 많은 양의 토양이 노출이 되고 그게 전도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산사태가 발생한다던가 이러면 이 나무 자체가 또 그러한 위험을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40도 이상일 때는 안반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지는. 그런 경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도 화재목이 있고 없고에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화재목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어서 지지력이 높으냐, 아니면은 고사했는데 부패로 인해서 2, 3년 내에 그 완전 지지력을 상실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지지력이 높다고 한다면 화재목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지력이 약한데 계속 두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토사재에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화재목을 제거해야 한다면 그 교란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쨌든 한번 벌목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면 지표면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화재목을 제거하거나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비효율적으로 어떤 공법을 시행한다면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사재해의 위험을 엄청 가중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연구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토양침식 관리 방안을 제가 이렇게 4단계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식생 회복력이 높으냐,
아니면 아주 낮으냐, 거기에 따라서 토양침식 위험도가 적으냐 또는 아주 초고도로 위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냈고요. 뭐 식생 회복이 높고 토양침식 위험도가 적다고 하면 굳이 화제목 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냐는 이제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화제목을 벌목을 한다던가 활렵수로 어떤 다시 방화목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경제목 조림을 한다던가 어떤 공법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소 낮은 지역에서 또 이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산불 나고 나서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집중호우, 저희 우리나라는 태풍이 많이 지나가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공법을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와지 보강 공법인데요. 이건 저희 쪽에서 이규성 교수님하고 해서 개발된 만든 공법인데 화제목을 베어가지고 계곡부에 쫙 이렇게 심어주고 그 이제 장가지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내놓은 아이디어였었고요. 그 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그 전에도 워낙 영약 지반이고 산사태 위험도 높은데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더 위험한 상태가 된 그런 곳은 지표면을 최소화하는 공법, 뭐 멀칭이라던가 네트 공법 또는 이런 실트 펜스, 그러니까 사면부 하단에 실트 펜스를 쳐줌으로 인해서 2개월 이내에 긴급하게 어떤 공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불 피해본 그 주민들이 또 2차 재해까지 보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런 안정적인, 국민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공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경북 산불 지역의 토양침식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생 회복력 기반으로 해서 토양침식 위험도를 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